자, 거기 문제 푸신 거에 메타버스 있을 텐데, 메타버스는 제가 지금 여기다 복사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얘는 제가 딱히 설명할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메타버스 문제를 틀렸다. 이게 2021년 9월에 이제 부산 교육청 나온 건데, 페이지 적고 있니? 78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감각 전달 장치라고 해서 단어 용어가 설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거기 보면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 아바타가 만진 거를 그 사용자가 느끼게 해주는 게 감각 전달 장치인 거야. 이해되죠? 그게 두 개가 있죠. 여기 밑에 내려오면 시각 전달하는 게 뭐야? HMD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실을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고글같이 생긴 거죠. 이거를 쓰고 이렇게 보면 내가 게임 속 세계를 보는 거죠. 그죠? 그걸 전달해 준 게 HMD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상용화돼서 아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가상현실 장갑이라고 있어요. 가상현실 장갑. 그럼 내가 예를 들어 게임 세계에서 어떤 칼을 집는 신용을 하면 실제로 칼이 이제 게임에서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는 거지만 그 예를 들어 칼 손잡이를 잡았을 때 느낌하고 칼날을 잡았을 때 느낌하고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장갑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장갑이 여기다가 압력을 가해줍니다. 손에다가. 그래서 날카로운 걸 잡았거나 뭐 차가운 걸 잡거나 뜨거운 걸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는 아예 장갑만 그런 게 아니고 슈트 전체가 옷을 입고요. 게임을 할 때 옷을 입는데 옷에 모든 감각이 전달이 되는 건데, 이거는 방향이 어디야? 가상 세계에서 어디로 온 거야? 현실 세계로 방향이 온다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여기 밑에 내려가 봐.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리고 얘 기능이 여기 요래도 기술 지문에서 가상현실 장갑의 기능은 그 가상 세계에서 느껴지는 걸 내가 느끼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장갑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바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기능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술 지문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3번 달러 가보세요.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한테 전달한다 이렇게 됐지. 그럼 종류가 두 종류인 걸 느낄 거야. 앞에는 뭐였어? 감각 전달 장치는 가상 세계에 있던 것을 나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것이고, 요건 반대예요. 반대. 현실 세계에 있는 내가 움직이는 걸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아바타한테 전달한다는 거야. 요것만 좀 잘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대표적인 제품이 거기 가상현실 트레드라는 게 있죠. 이제 그래서 가상현실 트레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모션 트래킹 시스템. 그래서 그걸 다시 세 개로 나눴죠.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장치, 압력 센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각각 체크하시고 기능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그리고 문제를 틀린 거는 대부분, 여러분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게 내가 움직인 걸 아바타한테 전달하는 건지 아바타가 움직인 걸 나한테 전달하는 건지가 헷갈리면 문제를 틀린다. 이런 문제들을.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봐. 여기 아까 HMD가 앞에 나왔는데 이 밑에 한 번 더 나와요. 아래쪽에 봐봐. 보시나요? 그럼 거기 보면 맨 밑에 셋째 줄 보세요.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HMD는 내가 가상 세계에서 보이는 것을 나한테 전달하는 기능도 있지만 모두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내 밑에 받침인 트레드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밭에 다리를 받쳐주는 이 부분이 기울면, 그죠? 내가 기울면 몸이 기울 거 아니야? 그럼 내 몸이 기울면 가상 세계 화면도 이렇게 기우는 거야, 같이. 그래야 뭐하니? 실감나지. 내가 현실에서 이렇게 몸이 기울었는데 실제 가상 세계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 그죠? 그러면 실감이 안 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보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서 제가 여기는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를 보세요. 이거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이 3번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데 위에 여기 보면 동작 추적 센서라는 게 있죠.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인 키넥트 센서라는 게 있고 거기에 적외선 카메라랑 RGB 카메라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실제로 내 모습을 어떻게 해요? 피사체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카메라로 내 모습 찍어서 나와 내 모습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이 기능이고,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단색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RGB 카메라는 뭐 해주는 거냐면 거기다 색깔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죠? 색깔 입혀주고 나면 RGB 카메라 기능이 여기 25개 연결점을 선으로 해서 3D 골격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를 아바타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현실 세계에 있던 거를 뭘로 만들어줘? 가상 세계로 집어넣어주는 기계인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키넥트 센서가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실에 있는 것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패드를 하나 들고 있는 거를 나를 이렇게 아바타로 만들면 걔가 거리를 쭉 측정해 가지고 그지? 이것의 사이즈, 내 몸의 사이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드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아바타로 바꿔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현실을 뭘로 바꾸는 거야? 아바타로 바꿔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선택지에는 반대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 문제가 틀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여기는 문제가 안 틀립니다. 여기는 괜찮고 넘어갑시다. 준비하지 않았어요. 조금 여기 82페이지 여기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꼭 풀어보셔야 된다.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지문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2018년 11월에 수능에 나왔어요. 2019년 수능이죠. 19학년도 수능에 나왔는데 여기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안 하신 분들도 한번 풀어보면 좋고,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일어났다. 근데 그것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문장이 어려워, 말이. 맞죠? 뭔 말인지 알겠어? 요런 건 알죠? 태양 중심설을 뭘로 바꿔서?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가 중심에 있어. 이런 썰에서 뭘로 바뀐 거야? 태양이 중심에 있어. 라는 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경험주의나 수리과학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 노란색 친 부분이에요.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이 일어났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여기까지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원래.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내용을 이어보시면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기 전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요새 지문은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왔는데 이때만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는 게 뭐냐면 서로 결합해서 통합시키자 이런 뜻이야. 그럼 중국의 우주론이 있고 서양의 우주론이 있는데 이거를 회통하려는 즉 합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오른쪽 여기 보이시죠? 얘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잘 안 내요. 요새는 이렇게 안 내고 봐봐 여기 요 4번 단락까지가 서양 관련된 얘기야. 서양의 우주론 관련된 얘기야. 그럼 4번 단락까지 뭘로 묶어 요새는? 가라고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해 이렇게 냈더니 애들이 화제 찾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단락에 화제가 두 개를 던져놓고 시작을 하거든. 근데 하나는 요 2, 3, 4, 5 단락에다 집어넣어놓고 2, 3, 4 단락에다 넣어놓고 요 우주 회통론 자체는 5번 단락에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니? 그 읽고 나면 이 스토리가 두 개야. 스토리가 두 개인데 그걸 한 개의 글에다가 다 묶어놓으니까 애들이
이 화제 잡는 것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새는 이렇게 안 내고 5번 단락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예 나단락으로 따로 묶어서 줘버립니다. 아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 있던 거니까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계속 봐봐. 그럼 지금은 이제 내가 서양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2번 단락 가봐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푸는 수학적 전통. 아까 천문학 분야의 변화에는 뭐가 있다고? 경험주의와 수리과학의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수학적 전통. 수학적 전통은 뭐예요? 복잡한 게 있어. 여기서 복잡한 건 뭐야? 우주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지? 별들이 움직이는 거, 태양이 움직이는 거,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에 많이 펼쳐지는데 요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복잡한 문제인데 그거를 수학으로 해서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펼쳤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글을 읽다가 누가 나오냐, 어떤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뭐 해라? 동그라미 쳐라. 왜? 뭐 하는 글인 거야?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의 관점이나 입장을 써놓는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양 우주를 해서 이 지구 중심설 아니면 태양 중심설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천문학자들의 관점을 얘기하는 글이 되거든요. 이해되죠? 코페르니쿠스는 뭐라고 했냐면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 아니 왜 별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데 어떤 거는 빨리 움직이고 어떤 건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돌아야 되는데 어떤 거는 느려, 어떤 거는 빨라. 뭐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 찾았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고, 코페르니쿠스는 여기 보세요.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나와. 그치? 그럼 형이상학적 문제가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야? 중요한 이 글의 소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직 설명 안 했어. 그 다음 계속 가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무슨 론이야? 지구 중심선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 항성들이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선을 내세우세요. 근데 얘네가 왜 복잡해지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태양이 원래 중심에 있는 건 알잖아. 그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안쪽 행성 중에 하나죠. 네 번째 행성인가 그렇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보기에 우리보다 안쪽에 있는 행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돌아버려요. 근데 우리 기준은 우리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은 어떻게 돼? 우리보다 훨씬 느리게 돌아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에 의해서 지구에서 보면 어떤 거는 막 슉슉슉 지나가고 어떤 애들은 되게 느리게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안쪽에 있던 애들이 바깥쪽 애를 막 추월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해돼? 이해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 지구가 중심에 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달리기를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어떤 거는 빨리 가고 어떤 거는 느리게 가고 어쩌다가 갑자기 둘이 막 위치가 바뀌고 막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거를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설명하려는 거야? 지구를 중심에 놓으니까 설명이 복잡해진 거야. 왜? 학원한테 전화. 응? 학원한테 전화. 너 인사 안 하고 하지? 아니, 받지 마. 썼는데. 정말? 네. 썼는데 왜 전화할까? 잘 안 돌아가요. 자, 거기 보세요. 그러면 자,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그렇게 설명하려니까 너무 복잡해. 그죠? 지구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계산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각보다? 그죠? 여기 보면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지구를 중심에 놓으려니까 이게 약간 설명을 좀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저도 모형을 봤거든요. 그럼 지구가 중심에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빨리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요 바깥쪽에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는 여기 얘가 이렇게 돈다고 설명해요. 그럼 이쪽에 있는 행성도 이렇게 돌아. 그럼 느리게 도는 애들은 원을 좀 크게 그려놓고 빨리 도는 애들은 어떻게? 원을 작게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복잡하죠. 원과 원이 겹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속도가 또 안 맞아. 어떠다가 이게 똑같은 속도로 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요 구간에서 또 빨리 돈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졌죠. 수학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에 놓으니까 왜 얘는 빨리 돌고 왜 얘는 느리게 도는지가 설명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지, 그지? 자, 근데 아까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여기 이 부분에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라고 나와요. 보이죠? 제가 노란색으로 친 거. 그러니까 아니 태양을 중심에다 놓으면 단순하게 설명이 잘 돼. 그치? 그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행성들은 빠르고요.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행성은 느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얘네는 빨리 돌아가고 얘네는 느리게 운동이 돼. 라고 설명하면 되게 간단한 걸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얘기했냐면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는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거 지난번에 우리 봤던 질문 혹시 기억나시나? 이게 뭐지? 무슨 구조예요? 기존의 학설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을 뭐 하려고 하잖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와 해결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억나시죠? 이 구조 똑같이 쓰이잖아. 똑같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형이상학이 문제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여기다 색깔을 칠하고 보여드리니까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그냥 읽으면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를 뭐 하게 돼? 슥슥 지나가게 되는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구조를 알고 있다면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게 문제가 생겼네. 그죠? 그럼 형이상학이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밑에 내가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법적 구조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자 여기는 문제라는 구조 하나와 또 하나 뭐가 쓰였니? 관점이라는 구조가 또 하나 있어요. 관점은 어떻게 설명한다 그러지? 앞에 설명했던 단어를 다른 말로 다시 설명합니다. 그죠? 내가 오늘 관점에 대한 얘기 좀 한 번 더 할 거야. 그럼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형이상학을 고수한다는 게 뭐예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지상계와 천상계라는 세계로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세계는 어떻게 생겼어?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 주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펼쳐져 있는 구조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거를 태양을 중심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이분법적 구조라는 형이상학적인 구조가 깨지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한단 거야? 전체 우주의 수많은 별 중에 한 행성에 거주하는 거주민일 뿐인 거야.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행성 거주자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닌 거죠. 태양이 중심이 세계가 돼버리는 거. 어쨌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치?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랑 비슷한 질문을 받던 게 몇 년도인지 알아요?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요게 몇 년도라고? 2018년도죠. 이해돼요? 시간이 거의 8년에서 9년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구조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그때는 요거 하나만 있었거든요. 요거 하나만. 그지?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오른쪽에 보면 중국이 하나 더 나오면서 글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것 뿐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읽어야 독서는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읽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늘어요. 이거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번 주가 딱 되니까 느끼는 게 과제가 잘 안 되고 있다. 그지? 승재 혼자서 과제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나 안 보낸 사람도 안 한 걸로. 나는 보내라니까 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딱 되니까 생각보다 제가 그리고 이번 주 과제를 거의 수요일까지밖에 안 보냈는데도 과제가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뭐 하냐 대체 요새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쁘십니까? 계약할 때가 다 됐어요? 학교 숙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학교에서 방학 숙제 내줬어? 안 내줬어요? 뭐 안 내줬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주에 휴강인데 뭐 얘기했지? 다음 주 휴강이요. 다음 주에 휴강인데 숙제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제를 2주치를 내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새로 책이 나가니까 과제를 다 하셔서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새로 나가는 교재, 요거 교재가 끝났잖아. 새로 나가는 교재는 실제로 우리 그 시험에 나올 만한 작품들이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니까 푸셔야 됩니다. 푸셔야 돼서 그리고 그것도 하고 연습도 공부도 좀 하시고 3번 날라가 보세요. 16세기 후반에 브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앞에 있던 문제를 똑같죠. 그때 봤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브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했어요. 오 좋아 그래 맞아. 태양을 중심에 놔야 계산이 정확하게 딱 떨어져. 행성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해야 돼. 상충이 뭐니? 상충 모르는 애들도 많아. 서로 충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 이분법적 구조, 즉 형이상학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지구가 중심이야 라는 거에 맞지 않으면 다 퇴출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하고도 충돌을 피하려고 하고 우주의 중심에다가 지구를 놔두고 저쪽에다가 동그라미를 큰 걸 그려가지고 중심에다 태양을 놓고 나머지 행성들을 놓는 거야. 그죠? 그것을 지구에서 마치 관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구에서 뭐가 보이는 거야? 태양계 행성이 전체가 운행하는 게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바꿔놨어요. 그렇게 하면 뭐야? 속도도 맞출 수 있고, 그지? 모두 할 수 있어. 지구가 중심에 있다라는 형이상학적 문제와도 충돌이 나지 않게 해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전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여전히 속도가 해결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케플러가 수적,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케플러가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 자 여기 잘 봐.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이죠. 그럼 이 형이상학은 앞에 있던 형이상학하고 같니 다르니?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인 거야. 앞에 있던 형이상학은 뭐예요? 천상계와 지상계를 분리하는 형이상학인 거고 얘는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이니까 숫자대로 하는 겁니다. 신플라톤주에 매료되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고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브라의 관측치 경험주의자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우주의 운행 태양주의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학자들이 지상계와 천상계야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왜? 정확하게 딱 떨어지니까.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지문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이 4번 단락이에요. 17세기 뉴턴이 이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케플러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만유인력 가설입니다. 만유인력 가설. 그래서 케플러의 행성 운동을 법칙으로 연역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이 좀 어려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즉 무슨 말이야? 두 개의 행성이 있는데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요? 만유인력은 커진다는 얘기죠. 거기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거리 멀리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 만유인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다는 말은 일정하다는 뜻이죠. 구대칭을 이루는 것이라면 완벽한 동그라미라는 뜻이야. 천체가 전체 밖에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전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천체 밖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구하여 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거는 뒤에도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들려드리면 완벽한 구체. 자, 구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M이라고 보시죠. 그죠? 그림이 뭘로 되더라? P라고 돼 있네. P. 미안해요.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P라고 봅시다. 여기 P야. 그러면 자, 요 안에 여기를 겉에를 제가 이렇게 쪼개볼게요. 자, 이렇게 쪼갰습니다. 쪼갰죠? 그죠? 여기에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 자, 얘도 당길까 안 당길까? 당기죠? 질량이 있으면 뭐가 생겨? 만유 인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얘도 얘를 잡아당기겠죠. 이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쪽에 있는 애를 봅시다. 여기 이쪽에 있는 애. 같은 크기야. 같은 질량이야. 그럼 얘도 여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당길 겁니다. 그죠? 그럼 이 힘과 이 힘은 같겠지? 그죠? 그럼 이걸 계속 이렇게 쪼개나가면 어떻게 돼요? 쪼갠 개수만큼, 그지? 이 행성 안에 있는 이 똑같은 면적을 막 이렇게 쪼갰다고 치면 그 쪼갠 것의 개수만큼 만유 인력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의 총합이 이 행성이 P점을 당기는, 이제 이해돼? P점을 당기는 만유 인력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모든 점의 무게를 만약에 가상의 질점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자, 요 파란색 점이 이 전체 행성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점이라고 쳐봐. 그죠? 행성이 점이라고 치면 얘가 M입니다. M. 가상의 질점이 M. M이 이 P를 잡아당기는 힘, 요 P를 잡아당기는 요 힘은 이 전체 행성이 P를 잡아당기는 힘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써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안 돼? 됐니? 됐어? 그러면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태양이야. 얘가 선이야, 선. 자, 얘가 태양이야. 그럼 태양은 엄청나게 크고 무겁겠죠. 그죠? 그 태양의 중앙점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질점 M에서 여기 M에서 P점을 당기는 힘은 무엇과 동일하다? 만유인력은 태양의 전체 무게가 당기는 힘과 동일하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M은 태양의 무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자, 태양의 반대쪽에 누가 있지? 지구가 있습니다. 반대쪽. 지구는 태양보다는 어때요? 무지하게 작겠죠. 그죠? 자, 이 지구도 여기를 잡아당겨 안 당겨? 이렇게 똑같이 잡아당깁니다. 똑같이 잡아당깁니다. 그죠? 그림이 좀 작아지니까 좀 잘 안 그려지는데. 자, 그럼 얘도 역시 여기 중앙에 있는 점을 M이라고 놓고 봅시다. 그럼 이거는 미안해. 여기는 대문자 M으로 좀 표시할게요. 얘가 더 무거우니까, 그지? 그죠? 그럼 태양이 P점을 당기는 힘과 지구, 여기 Earth가 되겠죠. Earth. 자, 지구가 여기 P점을 잡아당기는 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셀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세겠니? 어디가 더 세게 돼요? 당연히 태양이 P점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겠죠? 그 말이야, 이해돼? 질량이 M인, 대문자 M인 태양이 P점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은 전체 태양의 무게에 비례하는 거니까. 반대쪽에 있는 지구의 총 질량이 잡아당기는 힘, P를 잡아당기는 힘, 소문자 M은 태양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자, 근데 여기 잘 봐.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있었냐면,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은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이해하려고 들면 미쳐버리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태양이 나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저쪽에 있어. 우리 아들이 지구야. 그럼 서로 손을 잡고 내가 얘를 잡고 돌려. 그럼 지구가 공전하는 거와 똑같죠. 그지? 그럼 내가 얘를 당기는 힘과 제가 나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 그거의 합은 어때요? 같죠? 그지? 나는 누구의 힘으로 당기는 거야? 내 힘으로 당기는 거고, 쟤는 누구의 힘으로 당기는 거야? 자기 힘으로 당기는 거죠. 아들은 아들의 힘으로 당기고, 아버지는 아버지 힘으로 당기겠죠. 그지? 근데 얘가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건 어떤 힘의 합이야? 내가 당기는 힘과 우리 아들이 나를 잡는 힘의 합이죠. 그지? 두 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 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지? 애는 나를 잡고 있지만 내가 힘을 안 주고 내가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 걔는 도는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내 말이 되니? 이래서 안 됐어. 내가 나 혼자 잡고 있다고 애가 붙어있나 그러면? 자, 내가 잡고 있는데 애가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에 못 이겨서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제자리를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과 지구에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의 합이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힘과 합이 같기 때문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합은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건 시험장에 가지고 이걸 읽어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푸는 거냐면 국어로 푸는 거예요. 자, 말을 그대로 봅시다. 만유인력은 뭐와 같다고? 여기 봐봐. 여기 되게 여러분들이 빼먹고 가는 게 여기인데 이 말을 보세요. 만유인력은 뭐야?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유인력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만유인력은 종류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구체, 즉 행성이 전체 질량이 갖고 있는 힘, 그냥 그 자체. 얘네 당기는 힘, 행성이 당기는 힘 자체. 그 만유인력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만유인력은 뭐야? 이쪽에 만유인력을 갖고 있는 애랑 저쪽에 만유인력을 갖고 있는 애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의 합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내 말 해야 되니? 자,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여줄게. 밑에 문제를 가볼까? 제가 문제도 그대로 드렸죠.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애들이 대부분 몇 번에서 틀려? 5번 가서 틀립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5문제밖에 안 되니까 원래 한 10분 정도 안에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이 5번 문제 하나 갖고 애들이 10분을 써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이거를 10분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시험의 8분의 1이 날아가 버립니다. 지원아,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졸리지. 아니, 다시 머리 쫙 펴. 너 디스코와 그렇게 앉아있으면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펴기대고 앉아가지고 수업을 좀 당해주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좋은데 지금 봐봐. 네 앞에 이것들이 둘이 쌍으로 졸려고 자세를 잡고 있어 지금. 중요한 거 하잖아 지금. 봐봐. 이거를요, 그 자리에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드니까 문제인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게. 언어로만 풀어볼게. 여기 되게 희한한 말을 써놨어요. 여기 설명 보세요.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국껍질을 구성하면, 국껍질이라는 게 행성을 막 그저 막 세분화하면 다 질량 덩어리 합이잖아. 이게 국껍질을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인 거야. 요소들을 다 구성하면 각 그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그 국껍질의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과 국껍질의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거야.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근데 밑에 걸 봐봐. 2번을 볼 때 못 때려요. 2번 보세요. 국껍질의 구를 구성하는 그 동심의 국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 간의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은. 뭔 소리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근데 아마 뭐 하나가 잘못된 것도 있긴 할 텐데. 자, 그래서 또 거의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말이야. 거의 차이가 없는 말을 똑같은 걸 3번이나 말해줬어요. 그리고 문제를 갑니다. 여기 내려와. 뭔 소리지? 이러면서 내려갑니다. 자꾸 하나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내려와봐. 1번.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국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자, 이거 봐봐. 이쪽에 행성이 있는데 이쪽에 행성이 또 있어요.
근데 얘네 두께가 똑같아. 그리고 무게도 똑같아. 그럼 뭐도 똑같을까? 질량이 똑같겠죠. 그죠? 그럼 힘이 같겠지. 근데 얘보다 두께가 반지름이 더 큰 애가 있어. 그럼 뭐가 달라져? 질량이 달라졌죠. 질량이 더 무거워졌잖아. 그럼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 당기는 힘은 더 세지겠죠. 이해돼요? 그럼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죠. 1번 맞죠? 2번 가보세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은 태양의 무게와 똑같죠. 그지? 맞지?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누굴 당기는 힘? 지구 전체를 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야. 지구 전체를 당기는. 이해돼? 그럼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럼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인 m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누구의 무게에 비례하지? 태양의 무게에 비례하죠. 태양이 전체가 당기는 거잖아. 내 말이 돼? 아까 질점 m은 뭐라고? 이 전체 태양이 갖고 있는 질량이 한 점에 모였다고 생각할 때 당기는 힘이야. 이해돼? 그럼 태양이 당기는 힘이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그 힘이랑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인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힘은 그 힘은 누구에 비례하니? 지구의 질량에 비례하겠지. 내 말이 해야 돼? 이해 안 된다 저도. 이해 안 된다. 아까 근데 앞에 써줬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 국껍질 전체, 그죠? 국껍질 전체 질량이 갖는 힘이 한 점에 모였다고 생각하는 게 m이지. m. 그죠? 그럼 걔가 당기는 힘은 그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느 힘이 더 세겠니?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점 m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지구에 있는 질점 m이 태양을 당기는 힘보다 어떨까? 당연히 크겠지. 얘가 더 무거우니까. 맞잖아. 그것만 이해하면 2번을 풀 수 있어요. 그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 이해돼? 그럼 아까 헷갈렸던 게 뭐야? 자, 잘 봐. 내가 이걸 언어로 푼다는 게 이거야. 니네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질량이 m인 지구가 있고요. 질량이 소문자 m인 달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봐봐.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써져 있잖아. 아까 그 본문에 써져 있던 단어랑 똑같이 써졌잖아.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자, 위에 있는 2번은 뭐가 없어? 서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뭐에 비례하는 힘이야? 질량에 비례하는 힘인 거고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의 합을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되시나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2번하고 3번이 똑같이 보이는 거야. 아까 같다며. 그치? 아까 같다며. 본문에 같다고 해야 됐어. 근데 같다라는 말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돼 있거든. 그쵸? 근데 이번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란 말이 없어. 물론 이거를 실제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만유인력을 공부 안 해도 틀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으로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말로 푸셔야 돼요. 말로. 그럼 아까 본문에서 만유인력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만유인력이 뭐라고? 내가 갖고 있는 질량 부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내 몸을 차지하고 있는, 그지? 전체적인 행성을 차지하고 있는 각각의 질량의 요소들인데 그 요소가 다 당기는 힘을 합한 게 뭐야? 질점 m에서 당기는 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 그럼 m은 그 행성의 무게만한 힘으로 당기겠군.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라고. 그리고 서로 당기는 힘인지 각각의 질점에서 당기는 힘인지만 좀 구분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이해해갖고 풀려고 그러면 못 푼다고 이거는. 오케이? 결국에는 여기 가서 이 문제 5번 문제에다가 10분을 쓰고요. 심지어 틀려 또 애들이. 10분 쓰고 틀려. 여기다 10분 쓰면 어떻게 돼요? 소설 지문 2개가 날아가요. 현대소설 하나, 고전시설.
그럼 점수가 몇 점인 줄 알아? 이거 맞추지도 못했는데 몇 점 나게 3점짜리 하나 맞추려다가 거의 17, 8점 가까이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맞다 내가 볼게. 그치? 그래서 요새 애들은 좀 똑똑해져가지고 만약에 풀다가 첫 단락 읽어보고 느낌이 쎄해 라는 들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그냥 넘겨. 일단 넘겨서 문항 먼저 풀고 돌아와서 푸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좀 중요했던 지문이라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봐요. 돌아오면 자, 5번 단락에서 5번 단락에서 여기도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원아? 서 있으면 앉으셔야 돼. 가 빨리. 자, 거기 봐봐.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에 적절한 관계 맺는 거. 이게 아까 무슨 단어 나왔지? 회통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죠? 회통하려는 해결하려고 했다 하고 여기에 나와요. 밑에. 그죠? 그래서 요 앞에 물론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서양 천문학을 이제 중국의 학문으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 17세기 웅명우랑 방이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있어요?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적. 그럼 얘네들은 성리학적 기론에 입학해서 뭐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다. 그럼 여기서 단어 몇 개만 챙겨주면 돼? 자,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웅명우가 나왔는데 앞에 전체 화제가 뭐냐면 서양 과학하고 중국의 지적 유산이 적절히 연결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군 하고 여기 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설명이 들어왔어. 서양 과학과 회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죠. 다시 다른 말로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불온한 요소를 얻고 그래서 적절한 관계 맺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양 문학이 왔는데도 중국 거에 뭐가 안 맞아. 그럼 무조건 배쳐. 안 한다는 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하려고 제시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웅명우랑 방이지라는 거예요. 근데 웅명우랑 방이지는 뭐야?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대. 뭐에 대해서? 자기네 문명에 대해서 중국 고대 문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성리학적인 기론에 입각해서 뭔가 서양 과학을 재해석해서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다. 끝. 그죠? 그 독창적 이론이 뭐야? 밑에 보면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합해서 만드는 광학 이론을 창안했다. 끝. 이렇게. 됐지? 자, 얘를 잡았으면 잘 봐. 얘 잘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읽는 방법이야.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내용 정리했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실 때 뭘 하셔야 돼? 차이를 잡으면서 가져야 돼. 무조건. 근데 기준점이 어디야?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서 차이를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세팅하면서 보여. 매칭하면서. 자, 그 다음 봐봐. 그럼 차이가 뭐야? 왕석천과 매무천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이거 어디서 봤던 단어지 아까? 그죠? 경험과 수학적 계산을 쓴다는 게 여기 요 앞에 나왔었어요. 요 앞에 보이시나요?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서양과학의 특징이죠? 서양과학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가져와가지고는 이런 단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챙겨주셔야 되고 앞에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고 얘하고 좀 차이가 되기도 하고 그죠? 이제 우주의 원리 파악하겠다. 그러면서 서양과학의 우수한 면은 이미 중국에 갖춰져 있어. 자, 이거 봐봐. 서양과학의 우수한 면은 이미 어디에 있던 거야? 중국에 있던 거야. 그럼 얘네는 자신들의 중국 고전의 문헌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요? 굉장히 예? 앞에 부정적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차이는 뭐니 얘네는? 야, 서양과학은 다 우리 이미 옛날 선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과학 그죠? 우주론에 이미 들어있어. 그러니까 서양 우주론보다 어디가 더 앞서 있어? 중국 우주론이 더 앞서 있어. 우리가 더 짱이야 이런 거잖아. 그럼 단어를 바꿔봐. 뭐라고 바꿔야 돼? 긍정적으로 바꾸냐 이렇게 봐야지. 이해돼요?
됐어? 앞에 있던 내용하고 매칭시키면서 읽어줘야 돼 이때는. 됐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운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하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여기도 잘 봐. 아까 중요했던 단어 하나 나왔네. 자, 그러니까 운명우나 방이지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아리스토텔레스나, 그지? 아까 걔가 가졌던 뭐를 쫓아가는 거야? 형이상학을 쫓아가는 모습이 중국에도 있네? 이런 공차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공통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그렇다는 거야? 운명과 방이지가 그렇다는 거거든. 비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문정은 잘 봐요. 여기 보면. 자, 아까 왕서청 매문정 나왔는데 여기 매문정으로 갔죠.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주인공이야? 매문정으로 간다는 거고, 매문정이 역시 여기도 차이를 보셔야 돼요.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네 모퉁이를 갈 수 없을 거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의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이 오히려 뭐를 뒷받침해요? 그렇지, 중국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중국 고전 문학이 짱이야. 고전 문학에 언급된 게 다 서양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중국 고전에 있어. 뭐 이런 입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막 중국 애들이 엄청 좋아했지. 그럼 중국 애들은 막 중국 짱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맞죠? 너무 좋아해 애들은. 막 지네가 세계 중심인 줄 알아. 그래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매문정이 메인이 되겠지 여기 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8세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도 됐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 주셔야겠죠? 매문정이 메인이니까. 그리고 얘가 쓴 책이 뭐니? 사고전서라는 책이죠, 그죠?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의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의 그때로 반영이 됐고요. 매문정의 생각이 매문정이 쓴 건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천문학의 가장 중요한 책인 이 사고전서에 매문정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뭐 중국의 거의 뭐 천문학의 신이 된 거지. 그렇게 됐고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현현경에 모시고 있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의 두 개, 서양 과학에 관한 내용하고 서양 과학을 중국의 어떤 고대 문학하고 아니 고대 우주론하고 이렇게 회통하려는 시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A라는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죠? 풀려고 하다가 애들이 시험을 많이 망쳤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그냥 언어로만 글자로만 풀어나가는 게 맞다. 이해되시나요? 글자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파트는 제가 딱히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하고 우리 새로운 책으로 넘어가서 다음 얘기 좀 드리고 잠깐 쉽시다.